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시원하게 올리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라온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여성입니다. 참 세상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만 자라왔던 저에게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섞인 이야기가 생길 거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다, 와, 끝내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싹 지우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치가 떨리는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걸 견뎌낸 제가 대견스럽게 여겨질 정도랍니다.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정말 이렇게 글로 남기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헷갈릴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응어리를 내버려 두면 큰 병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응어리를 던져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소리처럼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조각내서 작게 만들어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이 모든 악의 덩어리를 털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데 저에게 운영 중이신 공장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는 공장 일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공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혹시라도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까봐 저희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공장이 큰 공장이다 보니까 거래를 트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공장 사람들도 근처에서 회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장 이사님께 아는 척하는 거 비밀이라고 제가 아버지 딸인 거 알게 되면 회사에서 얼마나 귀찮게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뒤를 딱 돌았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제 뒤에 떡하니 서서 입을 벌린 채 저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저에게 지수씨 땡땡 공장 사장님 딸이야? 하고 물어보는데 팀장님께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소문이 퍼다하게 나면 어떡하지 하고 끙끙 앓았는데 다행히 며칠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는 팀장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고 올 게 왔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팀장님이 저에게 작은 꽃다발을 하나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땡땡 공장 딸이라는 걸 알고 거리감이 느껴져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 정리가 안 돼서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팀장님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슬쩍 넘어가게 되었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며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번, 2번, 3번 만나다 보니 연인이 되었고 그 인연이 쭉 이어져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짧다고 생각하면 짧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났지만 이 사람과 부부가 된다는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가 저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을 정도로 우리 복덩이 하면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살짝 낯을 가리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시모가 저에게 복덩이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너무 오버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밥을 먹을 때도 뭘 먹나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옷을 쭉 훑어보시면서 이건 어디 브랜드냐, 어디서 샀냐, 백화점에서 샀냐, 얼마 주고 샀냐. 부담감을 넘어서서 진짜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너무 적극적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과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기네 집이 좀 부담스러웠냐고요. 제가 너무 어색해 보였대요. 우리 엄마는 당신 본다고 상당히 들떠있기도 했고 신나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못한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가 만약 집안 재산을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있는 부류라면 나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울 것 같아. 저는 그냥 성격상 시모의 외향적인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것인데 자꾸 자기 집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저를 몰아세우니까 저도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거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무시할 것 같았으면 왜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래도 영 기분이 언짢네. 그리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살갑게 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제가 뭐 딱 한 번 세게 따져 물었다고 바로 예민하다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죠, 뭐. 시모의 외향적인 성격 말고도 시댁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할 줄 아는 것이 하나 없는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에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경사에도 순서가 있다고 신우의 결혼을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신우가 저를 따라 나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저도 8년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우리 엄마가 시집 노릇하려고 하면 다 막아줄게요. 진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언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뭐 자기는 요즘 시대의 여성이니까 신우짓도 안 할 거고 언니랑 친하게 지낼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신우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후에 남편이랑 저랑 결혼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양가가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사업을 하시니까 손님도 대부분 사돈어른 손님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뭐 사회생활을 한 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 올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하객수 차이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결혼식 비용을 반반 지불한다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헛기침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아니, 올 손님 없다는 게 자랑도 아니지만 그걸 대놓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제가 겉으로 티를 내지는 못하니 저희 부모님의 안색을 조금 살폈는데 아버지께서도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순간 지으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표정을 빠르게 갈무리하긴 했지만 뒤이어 나오는 시부의 말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황당한 기분을 느끼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을 하는 시부에게 살짝 비아냥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하셨거든요. 그럼 사돈댁 측에서 참석하실 손님분들은 친척들을 포함한 가족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사회생활을 진작에 그만둬서 그러니 결혼식 비용 정도는 사돈어른이 통 크게 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 사업을 꽤 크게 하시고 거래처도 많으시니까 아버지 측 손님분들이 많긴 많았거든요. 시댁에서는 기대감이 가득 찬 얼굴로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하니 어이가 없으셨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댁의 입장을 잘 알겠다고 식장 비용은 우리 측에서 다 지불할 테니 애들을 위해서 신혼여행비는 시댁에서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적선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가져오겠다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시모가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는 게 제주도라고 하던데 유럽인이 미국인이 다녀온 애들이 그러는데 비행기 오래 타서 힘들기만 한다더라. 순간 제주도라는 말이 나오자 제가 다 벙찌게 되었죠. 제주도 신혼여행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다니던 곳 아니었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니 저희 부모님도 작게 한숨을 쉬셨지만 시댁은 눈치가 없는지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살짝 시댁이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다고 돈돈거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은 됨됨이가 된 사람 같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마음에는 들지만 시댁이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너무 걱정거리를 만들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쳐나가기는 개뿔. 우리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언제 그렇게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냐는 듯 돌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결혼식장에 우리 회사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죄다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걸 보고 다들 놀란 거죠. 신부 측 혼주석에 왜 땡땡 공장 사장님이 앉아있는 거냐고, 지수 씨가 설마 땡땡 공장집 딸이냐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한테 대놓고 거래를 트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 눈치가 보인 건지 회사 윗분들이 팀장인 남편에게 거래를 터오라고 계속 지시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장 운영을 하면서 구설수 나오는 걸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저와 연관된 회사와 거래를 트지 않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남편은 눈치 없이 윗선에다가 자기만 믿으라고 알랑방귀를 잔뜩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인사랑 사위사랑 아니겠냐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는 오로지 머릿속에 승진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딱 잘라 차갑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 딸이 뻔히 다니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얼굴도 붉히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건 내 경영 철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네. 절대 자네 회사와는 거래를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철옹성처럼 철벽을 치고 받아주지 않으니 남편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윗선에서도 수시로 남편을 불러다가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지속되니까 남편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윽박을 질러대는데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도 도리어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아버지를 등에 업고 허세를 부린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장인어른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이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야? 어? 내가 다 아쉽다.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윗선에 저질러 놓고 그걸 왜 나랑 우리 아빠 탓을 하는데? 당신이 말 실수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남편과 저는 쓸데없는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윗선에서는 남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반푼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더니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남편에게 대놓고 실망을 했다고 말하는 윗선의 압박과 눈치를 남편은 제대로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자가 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다면서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잦은 실수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애써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 모든 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 제가 제대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남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지내다가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겠다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했는데 남편은 뒤이어 아주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갑질을 좀 하고 싶은데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해서 갑질 좀 하면 안 되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갑질을 하고 싶어서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의 생각은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저희 아버지 공장에 찾아와서 선물을 돌리고 사바사바를 하곤 했었거든요. 자기가 우리 회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윗선의 코를 콱 눌러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들도 자기가 다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진짜 딱 한 번만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은근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에게 따라 붙으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내가 장인어른 공장에 들어가면 장인어른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 사위가 공장도 물려받고 하면 가족 승계도 되고 좋잖아.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름의 설득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장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자기가 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니라고 거절을 하셨는데 시모가 이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나 보더라고요. 글쎄 이 망할 시모가 진짜 예의를 밥 말아먹은 건지 물상식한 건지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들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능력도 좋고 회사에서 팀장직까지 달고 있는 사람인데 공장 경영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 거래를 빌미로 우리 아들이 승진하는 걸 막으려고 음해하는 거예요.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윗선도 겁이 났겠죠. 우리 아들 데려가겠다는 회사도 한둘이 아닌데 봉잡았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들 공장 일 좀 시키셔요. 공장에 취직 안 시켜주면 사돈어른이 손해를 보시는 거라니까.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무슨 약 파는 약장수도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해 듣고 얼굴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어쩔 줄 몰라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남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피해자인 척 하더라고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화만 낸다고 이게 부부냐고 따져 묻는데 도무지 논리가 하나도 없는 징징거리는 말이라 대꾸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께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내내 조른 덕분에 아버지께서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공장에 와서 일을 배워보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정신 나간 놈인 게 첫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실에 당당하게 들어가서는 자기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일을 해서 실무를 배워야 할 것 아니냐고 남이 떠먹여주길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누가 밑바닥부터 일을 합니까? 실무자가 따로 있는데 바로바로 경영인계 수업 받는 거 아니에요? 제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구먼. 당장 나가주게. 에이 장인어른 너무 삭막하게 그러지 마세요. 농담한 겁니다 농담. 그래서 저 어디 가서 일하면 될까요? 농담을 할 말이 따로 있지. 아무튼 남편은 뻔뻔하게 공장 실무자들 틈에 섞여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군소리 없이 공장 일에 잘 적응해서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을 어느 날 시댁에서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찾아갔더니 신우가 저를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우에게 따로 뭐 해준 일이 없어서 왜 고마워하는지 의문인 얼굴로 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에요? 언니가 우리 예비신랑 취직시켜준 것 아니었어요? 사돈댁 공장에서 일한 지 2달 됐는데 모르셨어요? 저는 옆에서 어깨를 촥 펴고 있는 남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자기한테 고마워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공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놀래서 따로 알아보니까 글쎄 자기가 공장의 차기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자기 라인을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장은 어차피 늙었으니 곧 은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자기가 공장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인사팀에 친한 사람들 만들어두고 자기 지인들 몇 명을 몰래
취업까지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할 일이 워낙 많으시니 직원들 뽑는 것까지 하나하나 관여를 하지 않으시니까 남편이 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는 동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더 막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키워가며 아버지와 제가 모르는 본인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당뇨의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제대로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가 나빠지고 남편이 공장에서 세력을 키워나갈수록 시부모와 신우 또한 저에게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올챙이적 시절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시댁에 더 잘하도록 해라. 우리 아들이 너네 아버지 뒤를 이을 건데 너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내조를 하는 게 어떻겠니? 저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달에 승진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승진을 하면 뭐하니? 우리 아들이 곧 공장장이 될 건데. 그러면 넌 그냥 옆에서 예쁜 인형처럼 조신하게 굴기만 해도 돈이 굴러 들어올 것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봐야 푼돈이면서. 너 얼마 전에 우리 딸 결혼 선물로 고작 화장품 몇 개 사줬다며? 우리 사위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로 전모자리 하나 주라고 해라. 사돈 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물갈이도 싹 될 텐데 가족끼리 한 자리씩 차지하면 서로 좋지 않겠니? 전모자리는 연봉이 억 단위겠지? 너무 좋겠다. 언니 결혼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 외제차 한 대 사주면 안 될까? 그래, 그 정도 통 크게 굴어야지. 무려 공장장 부인이 될 건데. 나는 요즘 알보석이 그렇게 예쁘더라. 며느리 덕 좀 보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돈돈거리며 제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그런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리게 되었고 변해버린 남편까지 적응이 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자 시댁은 벌써 공장이 자기들 것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굴었고 저희 어머니께도 막말을 퍼붓고는 했습니다. 안사돈, 앞으로 공장이 저희 집안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매달 섭섭지 않게 용돈은 좀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리면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요? 딸한테 얹혀 살 순 없으니 일은 하셔야겠네. 저는 그런 시댁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고 어떻게든 시댁에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께 또 다른 합병증이 찾아왔고 폐가 점점 굳어가는 병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병의 진행이 너무나도 빨라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폐의 기능을 잃어버리셨고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결국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례를 치르는 내내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엉엉 울었는데 우리 남편은 공장 사람들이 조문을 온 것을 보고 어깨를 쫙 펴고 그 와중에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를 사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 장례식장에서 사장 자리를 운운하며 쳐웃을 수가 있는지 저게 사람 새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세란 허세를 다 부리고 있는 이 개같은 꼬락서니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뭔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정말 이혼까지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던 순간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아버지 장례식장에 조문을 와서 누군가 싶어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여자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지나치는데 살짝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오묘하게 저를 경계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쎄함을 느꼈는데 그 여자가 나가길래 몰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잠깐 뒤통수가 아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조금 더 가까운 기둥 뒤에 숨어서 그 둘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왠지 모르게 느껴졌던 그 쎄한 느낌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 미리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럼 어떡해. 오빠가 연락을 안 받는데. 내가 사정 설명 다 했잖아. 오빠 못 믿어? 아무리 그래도 본부인이랑 같이 3일 내내 있는 건데 질투나서 그랬어. 내가 이러면 들킨다고 했지. 내가 회사 사장 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제 오빠가 사장이나 다름없잖아. 언제 이혼할 건데? 나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완벽하게 사장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그거 얼마 안 남았어.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가는데 나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앞에 이제 꽃길만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장 자리만 앉으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알겠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가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끌어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에게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뒤에서는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정말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정말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연놈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꼭 이혼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이후 시댁 식구들에게 억지 가면을 쓰고 와주셔서 감사하니 밥이라도 먹자고 불러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연락을 따로 해서 불러내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내연녀의 번호와 그 둘이 나눈 통화 내용 문자를 이미 확보한 이유였기에 준비는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까지 갤러리에 고스란히 남겨두었더라고요. 무슨 배짱인 건지 그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프린트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비싼 레스토랑에 시댁 식구들을 전부 불러놓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싼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시부모의 신우 시매부까지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남편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치 저를 생각해주는 척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갑자기? 공장 주인이 이제 나로 바뀔 텐데 이렇게 물러나면 당신은 뭐 먹고 살게? 설마 그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는 거야? 나야 고맙지.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바깥일하는 며느리 좀 별로였어. 애나 키우면서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공장 주인이 될 텐데 너 진짜 괜찮겠니? 나중에 이혼 못한다 돈 내놔라 딴소리 하기 없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노려보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남편의 내연녀를 크게 불렀습니다. 내연녀는 제가 왜 보자고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오다가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자리에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멈춰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길래 제가 직접 내연녀가 있는 그곳까지 걸어서 그녀의 팔을 잡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공에 지진이 난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한 와중에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들켰으니 자기가 불리하게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겠죠. 누나를 이리저리 흔들며 대가리를 이리저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아무도 몰랐었는지 이건 또 누구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길래
저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심지어 뱃속에 아기도 있대요. 맞아요. 이 여자 그의 불륜녀입니다. 둘이 꽤 오랜 시간 만난 것 같던데 새 며느리까지 생길 테니 아주 속 시원하시겠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던 집에서 내조하며 애나 키울 멍청한 며느리니까요. 말 다 했어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멍청하다는 소리라는 거야? 남편은 뻔뻔하게 나가기로 결정을 내린 건지 저에게 버럭했고 시부모는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내연녀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그래, 여자가 임신을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할 줄 알아야지. 솔직히 그동안 너 마음에 안 들었다. 네가 조용조용 할 말 다 하고 살 때마다 돈 없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돈이 있는 집안이다. 네가 무시할 집안이 아니다 이 소리야. 저는 그때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하지 않고 쪼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몇십 년간 의지해 오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리 변호사님께 이혼에 대한 상담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 복수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선 필수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애써 숨기지 않고 변호사님께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를 차지하니 시댁 식구들은 이게 또 누군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영문 모를 일이 자꾸 생겨나니까 시댁 식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저는 변호사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유언장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병찬 사장님의 유언을 전달하겠습니다. 고인이 보유 중이던 공장 지분 45% 모두 따님이신 김지수 씨에게도 양도되었음을 알립니다. 생전에 미리 작성해두신 공장 대리인 계약서에 따라 대표직은 따님이신 김지수 씨가 임명받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는 변호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성을 잃고 눈가를 뒤집으면서 달려드는데 우리 유능한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고소라도 때리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제가 원했던 대로 반응을 해주니까 저는 오히려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밑바닥부터 쭉 경영 수업을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여자가 그 자리에 앉아? 고인이 되신 김병찬 사장님께서 공증까지 받으신 유언장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 나도 아직 김병찬 사장의 사위야 사위. 나에게도 당연히 그 자리에 앉을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능력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투표를 하자고. 이사들은 다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저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사장 자리에 앉으면 공장 사람들 다 거리에 나앉을 거라고. 저는 변호사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소리치는 남편의 손을 정말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남편은 순간 전해진 통증에 놀라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돌대가리니? 당연히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을 수십 명이나 데리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지분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장을 하겠다는 거야? 장인이 나한테 지분 준다고 했다고. 나한테 사장 자리에 앉으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어떡하니? 아빠는 나한테 다 주고 가셨는데. 그거 몰랐지? 네가 공장에서 네 지인들 취직시켜줄 때 이미 아빠는 나한테 다 양도할 생각을 하셨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그동안 헛짓거리 했다는 거야. 그 와중에 돈 있는 척 허세 떨면서 불륜까지 저질렀으니 이혼 소송에서도 나한테 유리하겠네? 숨길 생각도 없었던 것 같더라. 휴대폰에 떡하니 같이 찍은 사진을 해둔 거 보면 말이야. 너네 둘이 재혼을 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데
사장 자리 앉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평생 일군 직장인데. 시모는 쏟아지는 정보들에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은 사장 자리 못 앉는단 말이냐? 왜?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오래 일을 했는데. 아줌마 우리 공장에 지분 있어요? 투자금은? 주식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줌마 아들이 어떻게 사장이 돼? 아줌마 아들도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직장도 잃게 생겼으니까 새 직장 알아봐야 할걸? 물론 그쪽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신우 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얼굴이 싹 돌변을 해서는 저에게 갑자기 살갑게 웃으면서 언니 무슨 말이 그래 하며 팔짱을 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멀스멀 다가오는데 마치 뱀이 기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두 팔을 들고 신우에게 다가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가 그대로 멈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일 잘하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이쪽 라인 저쪽 라인 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자를 필요 없잖아. 손에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에 명품 백까지 들고 와서 저에게 벌벌 기어대니 우습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님은 아직 할 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다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씨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유책 배우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더불어 내연녀분께서도 상간녀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재직 중이신 두 분께 한 가지 더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수 씨의 남편분인 이철영님과 심해부 되시는 장성희님께 횡령 및 배임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래처분들께 뒷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몰래 횡령하여 사치를 부린 정황,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신 정황이 모두 포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정말 눈에 띄게 사색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장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이 인간들이 횡령을 한두 푼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말 바보 같게 남편에게 공장장의 자리를 넘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를 위해 끝까지 준비를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제가 터뜨려야 혹시라도 공장을 물려받을 상황에 있어서 남편 쪽 라인을 탄 사람들의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었습니다. 남편 쪽 라인을 탄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고 몰아내려고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본인이 평생 일궈놓은 공장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이 공장을 운영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전부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무서운 짓을 꾸미고 그럴 수 있니? 소름 돋는다 정말. 아니 가족은 무슨 개뿔 가족이야. 저기 저 불륜 저지른 년 데리고 사시겠다면서요. 내조할 여자라고 완벽하다며 나한테 왜 가족 타령이세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밥 잘 먹었어. 이런 거지 같은 꼴 다 보게 된 내 처지가 불쌍하지 않니? 그러니까 밥값은 네가 내. 그 뒤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왔고 바로 이혼 소송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남편에게 더 뜯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못 해주겠다며 남편은 강짜를 부렸지만 유책 배우자가 그쪽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도 당연히 뻔뻔한 시댁에게 어이가 없다는 듯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횡령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금야금 해먹은 돈이 오죽 많고 증거가 명확한 덕분에 남편과 심해부는 나란히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우고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 내연여고 시모고 저를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어떻게든 막노동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범죄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느 회사도 취직을 해서 일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합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돈 갚겠다는 말만 주야장천 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일까지 돈 해올 수 있어? 장기라도 팔아서 준비해 올래? 아니면 나도 못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내가 왜 당신들 편의를 봐줘야 하지? 당신은 동정심도 없어? 내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다고. 어머머, 불륜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 잘 알겠어. 근데 내 새끼는 아니잖아. 내가 동정해야 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 이만들 꺼지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과 심해부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를 몇 번이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다가 사람이 매정하다고 화를 냈다가 반복하던 시댁 식구들을 처치하기 위해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했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얼굴을 들이미는데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우리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 갔습니다. 덕분에 변호사님과 얼굴도 자주 보고 대화도 자주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변호사님에게 제 또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횡령 사건까지 마무리하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후다닥 넘어갔는데 그 시간 동안 변호사님 아들도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닿았고 저는 변호사님 아들과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능력한 인간이랑 살다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만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친 경영 인재인 새 남편이 우리 공장의 경영 상태를 파악해주고 저를 도와 함께 경영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새 남편의 전공이 그 분야이니 찰떡궁합이지 않겠습니까? 시댁은 저에게 줄 위자료의 횡령 사건 배상까지 전부 갚아내느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진 집안 살림까지 전부 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돈이 부족해서 유예 기간을 달라고 공장에 사정사정을 해왔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녀라서 솔직히 예비시댁에서 저를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예비 신부인 변호사님은 저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셨고 예비 시모 또한 저에게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따뜻한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거가 생긴 것도 제 탓이 아니라고 넓은 마음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조금 흘렸는데 그 모습조차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며 저에게 한 가족이 되어 너무 좋다고 환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에게 이런 대단하고 넓은 가슴을 가진 시댁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예비시댁과 성향이 잘 맞고 서로를 세심하게 잘 챙기며 앞으로 분위기 좋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짝을 만난 기분이라 행복하다고나 할까요? 염치 없는 격이 맞지 않은 예전 시댁을 생각하면 아직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새 남편과 함께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공장 운영도 하며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저의 행복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